자, 잠자며 아빠와 함께 듣는 삼국사기 효공임금님이에요. 효공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이름은 요이고 홍강왕의 아들, 그 어머니는 김씨다.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고 문무백관의 자기를 한 계급씩 올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898년 봄 정월, 임금의 어머니 김씨를 의명 황태우로 추존하고 서불한 준흥을 상대 등으로 삼고 아찬 개강을 시중으로 삼았다. 그 같은 해 가을 7월 공예가 폐소도 및 한산주 관내에 30여 성을 빼앗고 마침내 송악군에 도읍하였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899년 봄 3월 이찬 예겸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 가을 7월 북원의 도적 두목 양길이 궁예가 다른 마음으로 배신한 것을 미워하며 국원 등 10여 성을 성주들과 함께 그를 공격하기로 모의하고 비뇌성 아래까지 진군하였으나 양길도의 군사가 무너져 도주하였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900년 겨울 10월 국원, 청주, 교양의 도적, 두목, 청길과 신헌 등이 궁예에게 성을 바치고 투항하였다.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901년 궁예가 스스로 왕이라 일컬었다. 가을 8월 후백제 왕 견훤이 대야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고 금성 남쪽으로 군사를 이동하여 인근의 부락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902년 봄 2월 서리가 내었다. 대하찬 효정을 시중으로 삼았다. 임금님 일곱 번째 해 서기 903년 궁예가 도읍을 옮기려고 철원과 부양에 도착하여 산수를 둘러보았다. 임금님 여덟 번째 해 서기 904년 궁예가 백관을 설치하여 신라의 제도를 따랐다. 국호를 마진, 연호를 무태, 원년이라 하였고 폐소도의 10여 주와 현이 궁예에게 투항하였다. 임금님 아홉 번째 해 서기 905년 봄 2월 별이 빛 오듯이 떨어 쏟아졌다. 같은 해 여름 4월 서리가 내렸다. 같은 해 가을 7월 궁예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리고 다음 달 8월 궁예가 병사를 내어 우리의 변방고를 침탈하고 중령 북쪽 지역에까지 이르렀다. 임금이 국토가 날마다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매우 걱정하였으나 이를 지킬 능력이 없었으므로 모든 성주들에게 나가서 싸우지 말고 그저 성벽을 굳게 지키도록 명하였다. 임금님 열 번째 해 서기 906년 봄 정월 파진찬 김성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그리고 3월 전에 당나라에 들어가 과거에 급제한 김문울의 관직이 공부원외랑기왕 부자의 잠군에 이르렀는데 그가 책명사가 되어 돌아왔다.
여름 4월부터 5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 임금님 11번째 해 서기 907년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일선군 이남의 10개의 성을 모두 견훤에게 빼앗겼다. 임금님 12번째 해 서기 908년 봄 2월 혜성이 동쪽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3월 서리가 내렸다. 여름 4월 우박이 떨어졌고 임금님 13번째 해 서기 909년 여름 6월 궁예가 장군에게 명령하여 병선을 거느리고 진도군을 함락하고 또 고이도성을 격파하였다. 임금님 14번째 해 서기 910년 견훤이 직접 보병과 기병 3천을 거느리고 나주성을 포비하여 열흘이 지나도록 풀지 않았다. 궁예가 수군을 보내어 그를 습격하니 견훤이 군대를 이끌고 퇴각하였다. 임금님 15번째 해 서기 911년 봄 정월 초하루 병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임금이 나란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대신 은영이 충성스럽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듣지 않았다. 궁예가 국호를 태왕으로 고치고 연호를 수덕 만세라 하였다. 임금님 16번째 해 서기 912년 여름 4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할 때가 됐어요. 임금님의 시호는 효공이고 사자사 북쪽에서 장사 지냈대요. 다음 임금님은 신덕왕이고 그 신덕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어요. 성은 박씨이며 이 이름은 경휘이고 아달라의 먼 후손이다. 아버지는 예겸이다. 그는 정강대왕을 섬겨 대아찬이 되고 어머니는 정화 부인이다. 왕비는 김씨니 헝강대왕의 딸이다. 효공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추대하여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임금님 첫 번째 해 서기 912년 5월 아버지를 선성대왕으로 어머니를 정화태우로 왕비를 의성왕후로 그리고 아들 승령을 왕태자로 삼았다. 또한 이찬계강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913년 여름 4월 서리가 내리고 지진이 났다. 다음에 임금님 세 번째 해 914년 봄 3월 서리가 내렸다. 궁예가 연호 수덕만세를 고쳐 정계라 하고 그 원년으로 삼았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915년 여름 6월 참포의 물과 동해의 물이 맞부딪혀서 물결의 높이가 20장가량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쳤다.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916년 가을 8월 견훤이 대야성을 공격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겨울 10월 지진이 났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그리고 임금님 여섯 번째 해 서기 917년 봄 정월 태백 즉 금성 비너스가 달을 침범하였다. 가을 7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임금님의 시호는 신덕이고 아빠, 죽성의 아까 전에 장소를 나 지냈어요. 디너스가 달을 어떻게 했다고 아니면 그러니까 금성이 응, 달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응. 달과 겹치게 되는 거야. 그거를 침범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달이 있는데 거기로 금성이 들어오는 경우에. 뭐가 있는데? 자, 있는데, 아빠? 다음은 또 다른 임금, 그 다음 임금님이에요. 경명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이름은 승령이며 신덕왕의 태자로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어머니는 의성광후이다. 임금님 첫 번째 해 서기 917년 8월 임금의 동생 이찬 위응을 상대 등으로 대하찬 유렴을 시중으로 삼았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918년 봄 2월 일길찬 현승이 아빠, 근데 내가 물통을 꺼냈었나? 일길찬 현승을 반역을 했지만 실패했어. 임금님 그리고 같은 해 여름 6월 궁의 부하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여 태조 왕건을 추대하자 궁예가 도망가다가 그 부하들에게 잡히게 되었다. 고려의 태조가 임금님의 자리에 올려 원년이라 하였다. 가을 7월 상주의 도적 두목 아자개가 사자를 보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919년 사천 왕자의 소상이 잡고 있던 활줄이 저절로 끊어지고 벽화 속의 개에서 소리가 나는데 개가 짖는 것과 같았다. 상대된 김성을 각찬으로 삼고 시중 언옥을 사찬으로 삼았다. 우리 태조 즉 태조 왕건이 고려의 도읍 즉 서울을 송악군으로 하였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920년 봄 정월 임금이 즉 신라 임금이 고려 태조와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를 맺었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강주 장군 윤웅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겨울 10월에는 후백제 군주 견훤이 보병과 기병 1만을 이끌고 대야석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진례로 진군하였다. 임금이 아찬 김유를 보내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태조가 장수에게 명하여 군대를 내어 이를 구원케 하였다. 견훤이 이 말을 듣고 바로 물러갔다.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921년 봄 정월 김유리 임금에게 말하였다. 제가 지난해 고려에 사신으로 갔을 때 고려왕이 저에게 신라에는 3가지 보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장육 존상과 구층탑과 성대인데 불상과 탑은 아직 있으나 성대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한가? 라고 물었는데 제가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스러운 대, 성대는 성스러운 대야. 이 허리띠가 좋은 게 있었나 봐. 자,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자, 성대란 어떤 보물인가? 하지만 아는 자가 없었다. 이때 황룡사의 나이 90이 넘은 스님이 있어 그가 말하였다. 제가 일찍이 그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모대는 진평대왕은
뭐 거의 여기서 한 500년 전의 인물이야. 진평, 진지, 뭐 나중에 법흥, 진평, 진지, 덕만이. 선덕대왕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김춘추이 태종 무열왕까지 내려오는 요에 나오는 그 진평대왕이야. 여러 대를 전해오다가 남쪽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 창고를 열어 찾게 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어서 이에 따로 날을 택하여 제사를 지낸 뒤에야 그것이 발견되었다. 그 띠는 금과 옥으로 장식되었고 매우 길어서 보통 사람은 맬 수가 없었다. 자, 사관이 논평한다. 옛날 명당에 앉아 나라를 이어받을 옥새를 잡고 9개의 솥을 진열하는 것이 마치 제왕들의 성대한 일인 것 같지만, 한유가 논하기를 하늘과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태평성대의 기초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3가지 기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가지 기물을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과장된 자의 말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신라의 소위 3가지 보물은 역시 사람이 만든 사치한 물건일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어찌 꼭 필요한 것이겠는가. 맹자에는 제후의 보배가 3가지이니 곧 토지, 백성, 정치라고 하였다. 초서에는 초나라 이야기를 쓴 그 역사서가 초서야. 초나라에는 보물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선을 보배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자, 만약 이것을 국내에서 실천하면 좋게 한 나라를 선하게 할 것이며, 나라 밖에서 추천한다면 좋기 천하가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 밖에 또 무엇을 보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 태조는 신라 사람들의 전설을 듣고 물었을 따름이며 숭상할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다. 이건 사실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려의 신하인 그 김필을 비롯한 고려의 학자들이 자신의 나라의 태조가 이것을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로 확인해봤다, 물어봤다, 그런 걸 하려고 사론을 이제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다음 달 2월 말갈의 일부인 달고의 무리가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 이때 태조의 장수 견권이 삭주를 지키고 있다가 기병을 이끌고 그들을 공격하여 크게 쳐부수니 한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신라의 임금이 기뻐 사신에게 편지를 보내 태조에게 사례하였다. 즉 고맙다고 한 거지. 같은 해 여름 4월 서울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가을 8월에는 메뚜기떼가 생기고 가뭄이 들었다. 임금님 6번째 해 서기 922년 봄 정월, 하지성의 장군 원봉과 명주 장군 순식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태조가 그들의 귀순을 기념하여 원봉의 본성을 순주로 삼고 순식에게 왕시의 성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간혹 임금이 자신의 성을 신하들에게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 국성을 이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내려주는 경우가, 그러니까 나라의 성이지. 임금님의 성은 나라의 성인데 꽤 많은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거란에서도 야율이라는 성을 내려준 경우가 있었고, 꽤 나중 이야기지만 명나라가 거의 망해갔을 때
정성공 역시 국성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국성야라고 불렸을 정도로 나라의 임금님의 성을 내려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달에 전보성 장군 홍술이 또한 태조에게 항복했대.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923년 가을 7월 명주성 장군 성달과 경상부 장군 양문 등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했다. 이거 신라 봉기지만 사실은 이때쯤 되면 뭐 거의 고려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자, 임금이, 신라의 임금이야. 창부시랑 김락과 녹사참군 김유경을 후당에 보내 조공하고 토산물을 바쳤대. 그래서 후당이란 당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있는 5대 19의 한 나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장종이 물건을 차등을 두어 하사했다. 장종은 아마도 장종은 후당의 임금님이겠지. 그리고 다음에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924년 봄 정월 후당에 사신을 보내 또한 조공했대. 천주 절도사 왕봉규가 역시 후당에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대. 그리고 여름 6월 임금이 조산대부 창부시랑 김악을 후당에 보내서 조공하니 장종이 그에게도 조의대부 시위위경의 관직을 주었대. 그리고 가을 8월 다음 임금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 임금님의 시호는 경명이며 황복사라는 절에 북쪽에서 장사를 지냈고, 태조가 고려 태조 왕건이 사신을 보내서 조문하고 제사를 지냈대요. 자, 다음 임금님은 경애왕이에요. 자, 경애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름은 위응이고 경명왕 바로 앞 임금님의 친동생이에요. 임금님 1번째 해 서기 924년 9월 고려 태조에게 사신을 보내 예방을 했고, 겨울 10월 임금이 직접 신궁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수들을 크게 사면했대요. 임금님 2번째 해 서기 925년 겨울 10월 고을부의 장군 능문이 고려 태조에게 투항을 했으나 태조는 그를 위로하고 타일러서 돌려보내는데 그 고을부 장군의 성이 신라의 도읍과 가까웠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같은 해 11월 후백제 군주 견훤이 그의 조카 진호를 고려에 볼모로 보냈어요.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 고려 태조에게 이르기를, 견훤은 변덕스럽고 거짓말을 많이 하니 그와 화친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 태조도 그렇다고 여겼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임금님 3번째 해 서기 926년 여름 4월 진호가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견훤은 고려 사람들이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고 분노하여 병사를 일으켜 웅진까지 진군을 했어요. 태조, 즉 고려 태조가 모든 성에 명령하여 방비를 굳게 하고 나아가지 않도록 했죠. 그러자 임금, 즉 신라 임금이 사신을 보내었다. 견훤은 약속을 어기고 병사를 일으켰으므로 하늘이 반드시 돕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대왕이 북 한번 치는 위풍만 보여도 견훤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자 고려 태조가 사신에게 말하였어요.
나는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악이 넘쳐 자멸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927년 봄 정월 고려 태조가 몸소 백제를 정벌하자 임금이 병사를 내어 도왔다. 그리고 다음 달 2월 병부, 시랑, 장군 등을 후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후당에서는 장군에게 검교, 공부, 상서의 직위를 주고 부사, 병부, 낭중, 박수롱에게는 겸허사 중승을 주고 판관, 창부원, 외령, 이충식에게는 겸시어사 직위를 주었다. 그리고 3월 황룡사탑이 요동쳐서 북쪽으로 기울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친히 그 남성을 격파하였다. 후당 명종, 후당의 그 다음 임금이야 권지 강주사 광봉규를 회화제장군으로 삼았다. 임금님 여름 4월 강지주사 광봉규가 임원을 사신으로 후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명종이 중흥전으로 불러 대면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선물을 하사하였다. 강주 소관의 돌산 등 네 고을이 고려 태조에게 귀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9월 견훤이 고을부에서 위 군대를 공격하니 임금이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조가 장군에게 명하여 굳센 병사 1만을 내어 구원하게 하였다.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겨울 11월에 서울을 습격하였다. 이때 임금은 왕비, 후궁 및 친척들과 함께 보석중에서 연회를 베풀어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적병이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찌할 줄을 몰랐다. 임금은 왕비와 함께 후궁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친척과 공경 대부 및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숨었다. 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귀한 자, 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놀라 진땀을 흘리며 엎드려 벌벌 기면서 노비가 되겠다고 빌었으나 화를 면치 못하였다. 견훤은 또 그의 병사들을 풀어 공사의 재물을 모두 약탈하였고 궁궐에 들어앉아 측근들에게 임금을 찾도록 하였다. 임금이 왕비와 몇몇 사람들과 후궁, 즉 뒤에 궁에 있다가 군형으로 잡혀 끌려오니 견훤은 임금을 핍박하였다. 이어서 임금의 친척 동생에게 임시로 나라일을 맡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경순왕이다. 경순왕이 임금님의 자리에 올랐다. 경순왕의 이름은 부이다. 문성대왕의 후손이며 이찬효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계아태우. 견훤의 추대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전 임금님이 핍박받았기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통곡하였다. 임금님의 시호를 경애라고 올리고 남산 해몽령에서 장사를 지냈다. 고려 태조가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그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임금님 첫 번째 해 서기 927년 11월 임금의 아버지를 신흥대왕, 어머니를 왕태우로 추전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견훤이 대목군에 침입하여 밭과 들에 쌓아놓은 노적가리를 모두 불태웠다.
임금님 두 번째 해 서기 928년 봄 정월 고려 장수 김상이 초팔성의 도적 흥종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겨울 5월 강주 장군 유문이 견훤에게 항복하였다. 6월 지진이 있었다. 가을 8월 견훤이 장군 관은에게 명하여 양산에 성을 쌓게 하니 고려 태조가 명지성의 장군 왕충에게 명하여 병사를 이끌고 가서 격파하여 쫓아버렸다. 견훤이 대야성 아래 주둔하여 군사들을 나누어 보내 대목군을 벼와 곡식을 베어갔다. 겨울 10월 견훤이 무곡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임금님 세 번째 해 서기 929년 여름 6월 천축국의 삼장 마후라가 고려에 왔다. 여기서 천축국은 보통 현재의 인도 지역에 있는 나라를 통칭한다고 해. 그래서 그냥 인도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삼장 마후라는 아마도 스님이 아닐까 생각돼. 가을 7월에는 견훤이 의성 부성을 공격하자 고려 장군 홍술이 나가 싸웠으나 이지 못하였다. 순주 장군 원봉이 견훤에게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었으나 원봉의 진한 공적으로 용서하고 단지 순주를 현으로 고쳤다. 그리고 겨울 10월 견훤이 가흥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자, 임금님 네 번째 해 서기 930년 봄 정월 제암성의 장군 선필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가 후하게 예로 대우하고 상보라고 불렀다. 처음에 태조가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으려 할 때 선필이 안내를 해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항복하자 그의 공로와 연로함을 생각하여 은총을 베풀고 칭찬한 것이다. 태조가 고창군 병산 아래에서 견훤과 싸워 크게 이겼다. 견훤의 영안, 하곡, 직명, 송생 등 30여 군현이 차례로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2월 태조가 사신을 보내어 승전한 소식을 전해줬다. 그러니까 신라에게 승전한 소식을 그러니까 백제와 싸워 이긴 그 승전을 신라에게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보답으로 사신을 보내고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9월 동쪽 바다 연안의 주와 군의 부락이 모두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임금님 다섯 번째 해 서기 931년 봄 2월 고려 태조가 5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서울 근방에 와서 임금을 만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백관들과 함께 교회에서 영접하여 궁궐로 들어와 마주 대하였다. 정성으로 예우를 극진히 하고 임해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술이 취하자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하여 점점 환란이 닥쳐오고 있다. 견훤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자행하여 나의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어떠한 통본이 이와 같으리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좌우에서 목이 메어 흐느끼지 않는 자가 없었고 태조도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였다. 이로부터 태조가 수십일을 머물다가 임금이 혈성까지 나아가 송별하고 사촌동생 유람을 볼모로 삼아 따라가게 하였다. 태조 휘하의 군사들이 엄숙하고 공경하여 털끌 만큼도 교유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니 서울에 사는 남녀가 모두 기뻐하며 말하였다. 예전에 견훤이 왔을 때에는 호랑이나 이리를 만난 것 같았는데 지금 왕공이 오니 부모를 만난 것 같다.
가을 8월 태조가 사신을 보내 임금에게 비단과 안장을 갖춘 말을 주었고 아울러 여러 관료와 장병들에게도 배와 비단을 차등을 주어 하사하였다. 임금님 6번째 해 서기 923년 봄 정월 지진이 있었다. 여름 4월 사신으로 집사 실랑 김불, 부사로 사빈경 이유를 후당에 보냈다. 임금님 7번째 해 서기 933년에는 후당 명종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었다. 임금님 8번째 해 서기 934년 가을 9월 노인성이 나타났다. 목말라. 운주 경내 30여 군현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임금님 9번째 해 서기 935년 겨울 10월 임금은 사방의 토지가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고 고립되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없겠다고 여겼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고려 태조에게 항복할 것을 의논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옳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옳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왕자가 말하였다. 나라의 존속과 멸망은 반드시 하늘의 운명에 달려있으니 다만 충신 의사들과 함께 민심을 합하여 스스로 굳건히 힘을 다한 뒤에 망할지언정 어찌 1000년의 사직을 하루아침에 가벼이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고립되고 위태로움이 이와 같아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 이미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않아 무고한 백성들의 간과 뇌가 길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곧 실랑 김봉효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서 태조에게 항복을 청하게 되었다. 왕자는 통곡하면서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그 길로 계골산으로 들어가 바위 아래 집을 짓고 삼배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인생을 마쳤다. 임금님 그리고 같은 해 11월 고려 태조가 임금의 편지를 받고 대상, 왕철 등을 보내 임금을 영접케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울을 출발하여 태조에게 가는데 향나무 수레와 구슬로 장식한 말이 32여리에 이어지니 길이 막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당잠을 친 것과 같았다. 태조가 교회를 나와 임금을 영접하니 여기서 태조는 고려 태조 왕건, 임금은 신라 임금 김부를 말하는 거야. 위로하였으며 궁궐 동쪽의 제일 좋은 구역을 주고 큰딸 낙랑공주를 고려 태조 왕건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12월 임금을 정순공으로 삼아 봉하고 태자보다 높은 지위에 두었으며 녹봉으로 1,000섬을 주고 따르던 관원과 장수들을 모두 등용하였다. 신라를 고쳐 경주라 하고 이를 정순공 즉 김부대왕의 시급으로 삼았다. 처음 신라가 항복하였을 때 고려 태조가 매우 기뻐하여 후한예로 대우하였고 사신을 보내 임금에게 말하였다. 지금 왕께서 과인에게 나라를 주었으니 그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원컨대 종실과 결혼하여
장인과 사위의 좋은 관계를 영원히 하고자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였다. 나라의 큰 아비인 잡간 엉념이 지대야 군사로 있는데 그의 딸이 덕이 있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이 사람 외에는 집안일을 책임질 만한 자가 없습니다. 태조가 마침내 그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현종의 아버지로서 안종으로 추봉된 사람이다. 보통 고려사에 안종욱이라고 나오는 사람이야. 현종의 아버지지. 자, 경종 헌화대항 때 이르러 정승공의 딸을 왕비로 삼고 정승공을 상보령으로 삼아 봉하였어. 정승공이 송나라 흥국 4년 서기 978년 무인에 이르러 시호를 경순이라고 했어. 나라 사람들이 시조로부터 이때 이르기까지 3대로 나누니 처음부터 진덕왕까지 28왕을 상대, 무열왕으로부터 해공왕까지 8왕을 중대, 그리고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20왕을 하대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자, 사관인 논평에 신라의 멸망에 대해서 고려의 사관들이 논평하고 있어. 신라의 박씨와 석씨는 모두 아래서 태어났으며 김씨는 금괴 안에 들었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거나 혹은 금수레를 타고 왔다고 하니 이는 더욱 괴이하여 믿을 수 없으나 세속에는 이것이 대대로 전해져 사실로 알려져 있다. 정화연간에 우리 조정에서 상서 이자량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할 때 신김부식은 글 쓰는 인물을 띠고 보좌하여 가게 되었다. 우신간에 이르러 마루 한편에 선녀의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관반 학사 왕보가 말하기를 이는 귀국의 신인데 공들은 이 사람을 안가라고 하고 또 이어 옛날에 어떤 제왕의 딸이 있었는데 임신하자 남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 바다를 건너 진안으로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해동의 첫 임금이 되었고 제왕의 딸은 땅의 신선이 되어도록 선도산에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신의 그림이다 라고 하였다. 나는 또한 송나라 사신 왕량이 지은 동신 성모문에 어진 사람을 낳아 나라를 창건하였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동방의 신이 곧 선도산의 신성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선녀의 아들이 언제 왕을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단지 그 기초를 고찰해 본다면 왕위에 오른 자들은 자기에게는 검소하고 다른 이에게는 너그러우며 관직은 간략하게 두고 일의 처리는 간편하게 하였다. 지극한 정성으로 지국한 점성으로 섬기어 산 넘고 바다 건너 예방하는 사신이 끊이지 않았고 항상 자제들을 조정에 나아가 수익케 하였으며 국학에 입학하여 학문을 닦게 하였으니 여기에 성현의 교화를 습득하여 이계하고 거칠던 풍속을 바꾸어 예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또한 군사의 신령한 힘을 빌어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그 지역을 취하여 군현으로 만들었으니 가히 성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의 법을 받들고 그 폐해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마을에도 탑과 절이 늘어서고 백성들이 사찰로 도피하여 승려가 되니 군사와 농사를 지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나라는 날로 쇠락하였으니
어찌 나라가 문란하지 않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겠는가. 이때 경혜왕은 더욱 방탕하게 되었고 궁인과 가까운 신하를 데리고 포석정에 나아가 술을 마시며 놀다 견훤이 오는 줄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문 밖에 한금호가 온 것을 모르는 것이나 누각 위에서 장려화를 가지고 놀다가 화를 당하였던 것과 다름이 없었다. 경순왕이 태조에게 귀의한 것은 비록 부득이한 일이긴 하지만 또한 가상한 일이었다. 만약 죽기를 다하여 태조의 군사와 싸워 힘이 다하고 형세가 공공하여졌다면 필히 그 일족은 멸망하고 무고한 백성들에게 해가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나라의 창고를 봉하고 군현을 기록하여 태조에게 귀의하였으니 그가 우리 조정에 매우 세운 큰 공로로 백성들에게 입힌 은덕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옛날 전씨가 5월 땅에 송나라에 바친 것을 두고 소자첨은 그를 충신이라 하였으니 지금 신라의 공덕은 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것이다. 우리 태조는 왕비와 첩이 많아 그 자손들 역시 번창하였는데도 현종은 신라의 외손으로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를 계승한 자들이 모두 그의 자손이었으니 어찌 음덕의 보답이 아니겠는가. 이로써 신라 본기 총 12권을 다 읽게 되었어요.